이 벨트로 손목 묶은 다음 재미 좀 볼까? 35,000피트 상공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희롱합니다. 여자 장교는 가짜다. 비즈니스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낡은 편견이 술 냄새와 함께 날아들던 그 순간 그녀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이 벨트로 바뀌고 위협이 손짓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과연 35,000피트 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 미경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30분이나 빨랐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18년 전 그 일을 다시 꺼내야 하는 날. 미경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시절, 책상 물림이라고 놀림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성취가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김태준. 미경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20살 청년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미경은 평상복을 골랐습니다. 정보본부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출장이었어요. 간단한 블라우스와 팬츠, 그리고 가벼운 재킷.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 안에 숨겨진 18년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덕분에 여유가 있었어요. 미경은 공항 라운지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해외 정보 작전 실패, 제조사위원회. 표지에 적힌 글자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중 한 명은 이승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8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 당시 자신의 정보 분석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강행했던 특수부대 중령. 그 결과 김태준 일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메마른 바람, 텐트 안에서 분석했던 정보들,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폭발음. 승객 여러분, 부산행 K50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미경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끝내야 김태준이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좌석에 앉은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기 내 자리인데!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돌리니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즈니스석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석이라서요. 미경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지정석! 하! 요즘 세상 참... 남자는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불쾌했지만 미경은 참았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은 피하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어? 남자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특히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거든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앉는구나. 남자의 말에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참 좋아졌네. 여자들도 장교 흉내를 내고 다니고. 그 말에 미경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남자는 그녀의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반듯한 자세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진짜 군인인 척하는 건 아니겠지?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요새 밀리터리 룩이 유행한다던데.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거야?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한테 대답 안 해?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벨트를 손에 감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손목을 묶어서 재미 좀 봐볼까? 그 말에 미경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8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여자라서 무시당했던 순간들, 정보장교라서 책상 물림 취급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김태준이 죽던 날, 자신의 정보 분석을 무시했던 그 오만한 남자들. 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남자는 승무원까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닥쳐! 이건 군대 문제야. 가짜 군인 새끼 때문에 진짜 군인들이 욕먹는다고. 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이 순간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미경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짜 군인이라고 하셨나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18년간 쌓인 분노와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벨트를 흔들며 비웃었어요. 그래. 가짜지 진짜 군인이면 증명해봐. 미경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장의 신분증이었어요. 국방정보본부장 한미경 소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내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벨트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그 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어요. 미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압도적인 권위가 묻어났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미경의 정중한 질문에 남자는 입을 벙긋거렸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승호 대령은 아니시겠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18년 만에 운명적인 재회. 35,000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이 조우는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승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국방정보본부장, 소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어요. 더욱이 국방정보본부는 군의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승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위협적이던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미경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승호가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미경은 그런 승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18년 전 그 오만했던 중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삑삑. 갑자기 기내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장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비상 상황에 들어가겠습니다. 순간 기내가 술렁였어요. 모든 승객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물체라니. 설마 폭탄? 어떡하지? 승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노인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승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벨트를 주워들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달랐어요.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미경은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승객들의 표정, 승무원들의 움직임, 기내의 분위기,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18년간 정보 분석가로 살아온 본능이었습니다. 승무원님, 미경이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렀어요. 승무원은 급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성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승무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잠깐만요. 승무원이 황급히 다른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곧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가방의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미경의 질문에 승무원이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이 정도 크기고요. 검은색입니다. 안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있어서.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기장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제 전문 분야거든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승무원이 뒤따라왔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승무원이 가리킨 곳에 작은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로 삐삐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가갔어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상하네요.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제 폭발물이라면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미경은 가방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이상해요. 진짜 테러라면 더 은밀한 곳에 숨겼을 텐데. 그때 미경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방 옆에 떨어진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미경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전자기기였습니다. 알람 시계네요. 미경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승객 중 한 분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의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폭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미경이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평범한 개인용품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기장님께 전해주세요. 5인이었다고요. 승무원이 급히 조종실로 연락을 취했어요. 얼마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의심 물체는 승객분의 개인용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을 해제합니다. 기내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미경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본 승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승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책상물림, 정보장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경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승객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자리 승객이 말했어요.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미경은 담담했어요. 이런 일은 일상이었거든요. 승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국방정보본부장. 그것도 소장 계급.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정보장교. 혹시 잠시만요. 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18년 전에 네, 맞습니다. 미경의 대답이 승호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어요. 18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그 소령.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보장교가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성이었습니다. 승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태준이 죽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하시죠.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비행기 아닙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승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은 비행 시간 동안 그는 마치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8년 만의 재회.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오만했던 중령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술에 찌들고 자신감을 잃은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길고도 짧았던 비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8년 전 그 비극적인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해공항에 내린 미경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해군작전사령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승호는 다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저 안에서 18년 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미경은 차에서 내렸어요. 해군 장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18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 김태준이 죽던 그 순간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미경의 구두 소리만 딸깍딸깍 울렸어요. 해외정보작전 실패 재조사위원회. 회의실 문에 붙은 표지판을 보는 순간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박성철 준장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온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이 상석에 앉았어요. 위원장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양옆으로 다른 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법무관, 교수,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이 말했어요. 승호는 테이블 맨 끝에 마련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과 눈이 마주쳤을 때 승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8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정보작전 실패 재조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차갑고 공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18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발생한 김태준 일병 전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승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김태준 18년간 그를 괴롭혀온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경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2006년 9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쿠나르주에서 우리 부대는 탈레반 소탕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경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당시 정보 분석 결과 해당 지역은 탈레반의 주요 매복 구역이었습니다. 스크린의 위험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어요. 정보본부에서는 정면 접근을 피하고 우회로를 통한 신중한 작전을 건의했습니다. 승우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18년 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서 미경 소령이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던 모습. 이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우회해야 해요. 하지만 당시 중령이었던 승호는 코웃음을 쳤었어요. 책상에서만 지도 보던 사람이 뭘 안다고? 현장은 다르다고 겁먹지 말고 정면으로 가는 게 빠르다. 미경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부대장이었던 이승호 당시 중령은 이 정보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에 승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왜 정보본부의 분석을 무시했습니까? 미경의 차가운 시선이 승호를 향했어요. 승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경험이요? 박성철 준장이 끼어들었어요. 당시 증인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은 3개월이었습니다. 반면 정보본부의 분석은 6개월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승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경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어요. 작전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정보본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정면 돌격을 강행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위험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결과 미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김태준 일병이 아이디 폭발로 전사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준, 20살 청년, 꿈 많던 아이. 승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어요. 중령님,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준이 외쳤던 목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준아! 승호가 달려갔지만 이미 태준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스크린에 18년 전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총성과 비명, 그리고 중령님 때문이에요. 중령님 때문에 태준이가 죽었어요. 한 병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 속에서 승호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정보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영상 속 승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후 승호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전장에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해. 정보장교들은 현실을 몰라. 18년간 자신을 속여온 거짓말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승호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증인, 할 말이 있습니까? 미경이 물었어요. 승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18년간 저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보를 무시한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태준이를 제가 죽인 겁니다. 그 순간 미경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어요. 18년간 품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성철 준장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위원회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2년 전 귀순한 탈레반 전직 지휘관의 증언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중동계 남성이 나타났어요. 당시 우리는 한국군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승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만약 한국군이 우회로를 택했다면 우리는 즉시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면으로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승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영웅적 돌격이 사실은 적의 함정이었다는 것. 김태준의 죽음이 완전히 헛된 희생이었다는 것. 아니야. 승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승호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탈레반 지휘관의 증언이 끝난 후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승호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18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영웅적 돌격, 용맹한 판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적들이 미리 준비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뿐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박성철 준장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당시 탈레반 내부 교신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스크린에 번역된 텍스트가 떠올랐어요. 한국군 부대 정면 접근 확인. 함정 구역 진입까지 3분. 정보부대는 우회 중. 거리 멀어 지원 불가. 계획대로 진행하라. 승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김태준과 다른 병사들을 모두 죽음의 함정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발, 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은. 하지만 진실은 멈춰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증거입니다. 박성철 준장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작전 상황실에서 녹음된 것이었어요. 정보본부에서 재차 경고합니다. 해당 경로는 위험합니다. 미경의 18년 전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소령이었던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승호 중령, 응답하십시오. 즉시 우회하십시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폭발음만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비명과 아우성. 부상자 발생. 부상자 발생. 태준이가 안 움직여요. 승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18년간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미경을 무능하다고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던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문 앞에 작은 최고의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70대 여성.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18년간의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군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고 김태준 일병의 어머님, 박영숙 여사님이십니다. 사무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죽인 아들의 어머니, 18년간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먼저 미경을 바라봤어요. 소령님 아니, 지금은 소장님이시군요.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8년 만에 만나는 김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태준이 일로. 박영숙 여사의 말에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다음 박영숙 여사는 승호를 바라봤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책감에 짓눌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승호 씨, 박영숙 여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드세요. 하지만 승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개를 들라고 했잖아요.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승호가 떨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차라리 땅 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어요. 그 눈빛에는 18년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참아온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죽기 사흘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박영숙 여사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지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숙 여사가 편지를 펼쳤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새로 오신 정보장교 한미경 소령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지도를 보시는 눈이 다른 분들과 달라요. 미경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소령님이 분석하신 정보는 항상 정확해서 부사관님들도 인정하고 계세요. 승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승호 중령님이 가끔 소령님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 말에 승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소령님의 판단을 따를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인 것 같거든요. 중령님께는 죄송하지만 현장 경험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승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태준은 이미 18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박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령님만 믿고 따르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태준이가. 편지가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승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태준이를. 알고 있어요. 박영숙 여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18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 이름을 매일 밤 떠올리며 원망했어요. 승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물도 봤고요. 박영숙 여사가 승호에게 다가왔어요. 당신도 지난 18년간 지옥을 살았겠네요. 그 말에 승호는 더욱 울었어요. 복수로는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대신 당신의 남은 인생으로 갚으세요. 승호가 떨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태준이가 살지 못한 그 시간들까지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세요. 박영숙 여사의 손이 승호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박영숙 여사의 손길이 승호의 어깨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따뜻함에 승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년간 짊어져 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승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태준이를,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한다고 했지. 잊는다고는 안 했어요.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18년 동안 매일 밤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원망으로는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보다는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우리 태준이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의 용서. 그것은 복수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로써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미경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이승우 증인의 명령, 불복과 그로 인한 작전 실패 책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박영숙 여사님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회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대신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 책임을 져나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적 판결이 아닌 도덕적 선고였어요. 위원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대전에 들렀으면 해요. 미경이 말했어요.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영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호도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조용했어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하얀 묘비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김태준 일병의 묘역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육군 일병 김태준. 차갑게 새겨진 이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영숙 여사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태준아,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8년이나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 박영숙 여사가 비석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너를 아끼던 사람들이 모두 여기 와 있단다. 이제 편히 쉬렴. 미경이 다음에 비석 앞에 섰어요. 그녀는 말없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18년 전 지키지 못했던 부하에 대한 뒤늦은 작별 인사였어요. 미안해, 태준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령님이 말린 걸 들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승호가 비석 앞에 섰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태준아, 형이 늦었다.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8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8년 전 부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생겼어. 승호가 사진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 목까지 살아갈게 약속한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8년간 각자 다른 곳에서 짊어져 온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조용히 현충원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김태준 메모리얼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들, 현역 군인들, 그리고 1년 전 비행기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던 승객들까지. 단상에는 완전히 달라진 승우가 서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이 된 그는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승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객석에 앉은 미경과 박영숙 여사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재단은 김태준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재단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1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군 부대 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센터를 열어 많은 장병들을 도왔어요.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은 사회자가 미경을 소개했어요. 미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1년 전 저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미경이 승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승호 이사장과 김태준 재단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숙 여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태준이는 20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 아들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기념관 내에 마련된 김태준 일병 추모 코너에 함께 섰어요. 활짝 웃고 있는 20살 청년의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다시 왔어. 박영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 승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준아, 형이 약속 지키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 미경도 사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소령님, 말을 잘 들었네, 태준아. 항상 똑똑한 아이였잖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년 전 35,000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용서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승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박영숙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의 높은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김태준의 영원한 미소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